세금을 안 내는 방법은요, 가장 간단하긴 방법을 알려드리면 아파트를 물려주고 싶어 하세요. 아파트를 그냥 주는 게 좋은지 아니면 팔아서 현금으로 주는 게 좋은지 중요하시는 것이 세금,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 네, 신관식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세무사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관식 세무사입니다. 보험사, 증권사를 거쳐가지고요. 지금은 우리은행에서 일하고 있고요. 상속, 증여, 기부, 그리고 자산승계 관련해서 신탁 상담 및 컨설팅, 그리고 세무 상담 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약 1000여 분과 함께 고객님들 만나고 그리고 유선 상담하고 이래서요. 진행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5월 달에는 이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계 신탁 서비스 6년간의 두껍죠. 6년간의 이제 제 노하우가 담긴 책을 하나 냈고요. 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9월 16일자에 이 책이 너무 두껍고 그렇다. 완전 무슨 국가 고시서적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진짜 그냥 고객님 질문 중에 한 53개 정도 간추려가지고 Q&A 형태로 한 게 있으니까 혹시 신탁에 대해서 아시고자 하는 분들은 이 책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또는 전문가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이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계 신탁 서비스를 읽으시면은 조금 세부적인 유의사항이라든지 또는 세금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치밀하게 아실 수 있는 그런 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신탁 부서에서 지금 현재 근무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약간 신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대중들이 보기에는 좀 생소할 것 같긴 하거든요. 주로 이제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신탁이라는 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애매해요. 그냥 뭐 신탁이 맡긴다 뭐 이런 뜻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럼 맡겨서 뭘 어쨌다는 거지? 약간 예.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네. 신탁이라는 게 내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겨요. 그럼 신탁회사가 관리, 운용, 네. 처분, 개발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요.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 그리고 원본 이런 것들을 수익자한테 주는 걸 말하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신탁을 내가 돈 맡겨서 투자하는 어떤 틀로서만 받고 네. 또 하나의 신탁은 담보대출이라든지 자금 유동화 때문에 신탁을 하셨는데 최근에는 여러 문제, 상속이라든지 증여 문제가 있으니까 내 재산을 맡기고 살아있을 때는 내 거지만 죽고 나면 이렇게 가족 분쟁 생기지 않게 이렇게 나눠줘라. 이런 부분에서 신탁을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약간 신탁이 제가 이제 느낀 바로는 뭔가 약간 세금이라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또 세무사 자격증도 갖고 계시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으신 뭐 증여 방법이라든지 상속 이거 관련해서 최대한 이제 절세하는 방법 이 예.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가족 신탁 증여 전문가이시긴 한데 먼저 상속 증여 시 세금을 안 내는 방법이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세금을 안 내는 방법은요. 가장 간단하긴 방법을 알려드리면 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상속하시면 돼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제나, 공익법인. 예. 근데 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가는 게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절대 안 하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 신탁을 활용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법에 있는데요. 만약 제가 장애인이다 라고 하면 부모님이나 제3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 기한, 증여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 계약까지 한 다음에 증여세 신고하면 5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안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장애인 신탁은 세법에서 규정한 신탁을 활용한 절세 방법이 되고요. 두 번째는 신탁을 활용해서 수익자를 공익법인 또는 학교, 사회복지단체 이런 데에 지정할 수가 있고 이런 데에 출연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신탁을 활용해서 공익신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공익신탁을 통해서 기부하려고 하신 분들은 상속세라든지 증여세를 절세하실 수 있다. 나머지 사항들은 신탁을 통해서 절세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10년 단위로 증여해라 네. 또는
뭐 재산가액이 낮았을 때 증여해라. 이런 부분은 신탁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활용한 다음에 신탁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그런 뭐 미성년자 자녀를 두고 있으면 뭐 10년마다 이렇게 증여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예. 그다음에 그거 외적으로 이제 신탁을 활용한 약간 네. 좀 생소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약간 좀 부동산 자산을 물려줄 때 세금을 좀 가장 적게 내는 방법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진짜 많이 받거든요. 예.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절세 관련된 부분에서 세무사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왜 부동산, 주식 등에 투자하려고 하시는지, 왜 절세, 자산관리 등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이렇게 본 돈, 사회자님께서는 이렇게 버신 돈 다 네. 쓰고 돌아가실 겁니까?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쵸? 네. 남겨주실 것 같죠? 네. 그쵸? 그리고 요즘에 서울 소재 아파트 10억 원이 다, 30평대 아파트 거의 10억 원이 다 넘어가는데, 그렇죠. 소득, 내가 번 소득이랑 대출도 9억 원 초가 제한되어 있는데 대출만으로 가능할까요? 서울 소재 아파트 내 소득과 대출만으로 살 수 있을까요? 누가 도와줘야죠, 사실. 그렇죠. 네.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그 돈에 관련된 강의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을 잘 버는 것과 잘 쓰는 것, 그리고 잘 물려주는 것, 잘 물려받는 것. 이거 서로 다른 능력이라고 하셨어요. 예. 그래서 보면 돈과 재산을 잘 물려주고 잘 받기 위해서는 현금 증여 또는 상속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신탁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최근에 준비해드린 이제 자료를 보면요. 국세청 통계 연보를 살펴보면요. 2021년 기준으로 지난해 상속재산 규모가 66조 원에 육박합니다. 2020년 27조 4천억 원에 비해서 무려 2배 이상 증가했어요. 그리고 상속세 신고 건수도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약 15,000명가량이 상속세 신고를 하셨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연간 네. 30만 명 조금 못 미친다고 보면 5% 이상이 상속세 신고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증여재산 금액도 2021년 기준으로 보면 50조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상속 증여 합해보면 약 115조 원가량의 시장이거든요. 네. 그러면 자산승계 시장이 연간 115조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돌아가시고 주는 거랑 네. 생전에 주는 거랑 이 시장 자체가. 어. 그러면서 자산승계 신탁 서비스와 연관되어 있는 신탁 시장도 2021년 말 기준으로 보면 127조 원이 증가해가지고요. 2021년 말 기준으로 보면 1166조 7천억 원 가량의 시작입니다. 엄청 성장률이 높네요. 그렇습니다. 다른 금융 관련된 다른 금융적인 자산관리형 상품, 자산승계 상품 중에서도 신탁이라는 이 시장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속이나 증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신탁을 많이 활용하고 계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신탁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럼 네. 일반적으로 그냥 증여를 하는 경우에 비해서 뭐 신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증여를 하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수중자, 예. 그러니까 뭐 그 사람 입장에서 세금을 덜 내고 최대한 좀 그 원금이라든지 그 자산 그대로 물려받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뭐가 좋은 거예요, 신탁을 하면? 그러면 여기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신탁이라는 거는 신탁 재산을 갖고 있는 신탁을 설정하는 위탁자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관리, 운용, 처분 등 신탁 사무를 수행하는 자가 수탁자, 흔히 이제 신탁회사라고 합니다. 그렇죠. 은행을 비롯해서 증권사, 보험사들이 네네. 이제 하고 있지요. 그리고 부동산 신탁사도 있고요. 이 재산을 이제 신탁회사가 받아요. 위탁자로부터. 그럼 신탁 목적에 맞게 위탁자는 신탁회사에게 이런 임무를 부여해요. 나 이거 투자해줘라. 아니면 이거 관리해줘라. 이거 운용해줘라. 라고 이제 임무를 부여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발생된 신탁 재산 관리 운용하면서 발생된 수익과 원본을 누구한테 주냐면 수익자한테 줘라. 라고 이렇게 임무를 부여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임무를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나 틀을 신탁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자님께서 네. 신탁 이 관련돼 가지고 고객님은 일남 2녀를 두고 계셨습니다. 부인은 작년에 사망하셨고요. 네네. 고객님은 아파트 시가 10억 원, 공시가격은 7억 원 정도 되지요. 1세대 1주택자시고 지금 이 주택은 조금 커서 월세로 임대 주고 계십니다. 본인은 따로 나와서 전세를 살고 계시고요. 그리고 전세 보증금을 포함해서 아파트 외에 현금 5억 원 정도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두 딸과 막내 아들이 있는데요. 막내 아들에게 아파트를 물려주고 싶어 하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네. 지금 월세를 주고 있지만 네. 막내 아들한테 이 아파트 주고 싶다.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아파트를 그냥 주는 게 좋은지 아니면 팔아서 현금으로 주는 게 좋은지. 예. 그랬을 때 한번 이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네네. 아파트를 바로 증여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겠죠. 증여하는 거니까. 네. 예. 그런데 증여세가 발생하겠죠. 증여세는 이제 유사매매 사례가라고 해가지고 아파트는 거의 시가 수준으로 증여가액이 판정이 됩니다. 그럼 10억. 그리고 과세표준은 성년한테는 5천만 원까지 증여세에서 빠지잖아요. 네. 5천만 원을 빼서 계산한 증여세 납부세액은 한 2억 1,825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그러면 바로 증여하지 않고 현금으로 증여했다라고 하면 아파트를 팔아서요. 팔게 되면은 1세대 1주택은 양도가액 10억, 12억 원까지는 비과세니까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겠죠. 그런데 아파트 그냥 파나요? 중개사들 끼고 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개사분들한테 수수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수료가 10억짜리라면 0.5% 부가세 별도하면 550만 원 정도 공인중개사비 드려야 되거든요. 이걸 빼고 난 나머지 9억 9,450만 원을 증여하시게 되면 세금은 2억 1,665만 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증여하게 되면요. 현금과 다르게 아파트는 취득세가 발생해요. 예. 아파트 자체. 이때 무상 취득. 그러니까 증여는 돈을 주고 취득하는 게 아니라 무상으로 취득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올해까지는 공시가격, 시가표준액 7억 원으로 계산됩니다. 돈 주고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서 시가표준액 7억 원에서 국민주택 구매였기 때문에 취득세, 지방교육세 합쳐가지고 3.8%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2,660만 원 정도의 취득세가 발생해요. 아파트 그대로 증여할 경우에. 네. 아파트를 팔아서 현금으로 증여할 경우에는 세금이 없죠. 취득세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아파트를 그냥 증여할 경우에는 국민주택 채권 할인액이라고 해서 취득세뿐만 아니라 우리 아파트 사거나 팔 때 국민주택 채권 할인액 법무사한테 주거든요. 등기하라 그럴 때. 요즘에 채권 할인액이 17.95% 정도 되거든요. 엄청 많이 할인해서 10억 이 아파트를 증여로 취득하게 되면 국민주택 채권 채권을 사야 되고 거기에 사면서 이제 할인해서 팔게 되는데 거기에 발생하는 비용이 한 5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 등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파트를 받으면. 그거 관련해서 법무사 등기대행 수수료까지 합쳐보면 아파트를 그대로 그냥 증여했을 때는 증여세, 취득세까지 합쳐보면은 2억 5,093만 원 정도가 발생하고요. 아파트를 팔아서 현금으로 증여했을 경우에는 2억 2,215만 원 정도가 발생해서 아파트를 팔아서 현금 증여할 때가 약 2,877만 원, 약 3%가 유리합니다. 시가 대비해서. 그런 부분에서 1세대 1주택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아파트가 12억 원 언더라면 아파트를 직접 증여하시는 것보다 팔아서 현금으로 증여하시는 것이 세금,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그러면 왜 신탁해야 되지? 그니까요. 신탁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예. 그렇다면은 제가 한 가지 사회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게 되네요. 네네네. 예. 첫 번째, 이 자녀가 똘똘하고 소비관념도 좋고 잘 쓰고 총명하고 그러면 네. 신탁 안 하셔도 돼요. 그 자산을 잘 자기가 관리하고 굴릴 수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녀가 방탕하다든지 요즘 도박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맞아요. 도박한다든지 네.
부부 금술이 안 좋아가지고 이혼이 내일 모레 한다든지. 그리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요즘 사업하는데 음식점 찾아서 5년 이상 가는 음식점이 10%가 안 돼요. 네. 사업을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생각해 보시면 이 아파트 증여해 주시겠어요? 아파트 증여는 고사하고 현금 증여는 절대 안 될 것 같네요. 말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신탁을 활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요. 아파트를 판 돈, 아파트를 팔아서 현금 증여하는 게 절세적인 측면에서 좋다 그랬죠. 그럼 아파트를 판 돈, 아들에게 지금 증여한다면 어떻게 증여해야 되냐? 신탁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 조건부 증여라는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원래 돈은 증여하면 끝나죠. 네. 아파트도 증여하면 끝나요. 네. 증여한 뒤로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시는 거잖아요. 어르신들이. 주고 나서 나 안 챙겨주면 어떡하지? 얘가 변심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책에서 보면 살아서는 주지 말고 죽어서 줘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 소용없다. 그런데 살아서도 조건부 현금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증여계약서에 나 이 돈 줄게. 그런데 너 이거 신탁하고 너 일정 부분 나한테 효도해. 동양 잘해. 그래야지만 지금은 현금 주지만 진짜 너가 쓸 때 그때 나한테 잘해야지 그리고 신탁 계약해야지 실제로 이 돈 쓸 수 있어 라고 계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탁 계약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신탁 계약을 하게 되면 현금 재산이 신탁해서로 이전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증여자는 신탁 계약서상 관리인으로 지정돼요. 돈 주신 분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 나한테 현금 중요한데 신탁 계약했어요. 이거 돈 쓰고 싶어요. 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얘가 방탕하게 생활할 것 같고, 뭔가 얘가 정신도 아직 못 차렸고, 이러면은 주고 싶으세요? 아니요. 안 그러고 싶죠. 그렇죠. 안 돼. 이럴 수 있어요. 너한테 갔지만, 너 이거 증여계약서 신탁계약하고 나한테 복량 잘하고 잘 쓸 수 있다고 해서 준 건데, 그게 충족 안 됐으니까 인출이라든지 해지 못해. 이렇게 통제가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잘했어요. 복량도 잘하고 애가 똘똘이 사업도 잘하고 이제 하는 거 보니까 잘할 것 같아. 그러면 아버지 나 이거 진짜 이제 사업하는데 음식점 하는데 이런데 돈 필요해요. 그러면 오케이. 내가 동의해 줄게. 그러면 신탁회사에 맡긴 이 돈이 자녀한테 실제로 사용될 수 있게 지급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효과적으로 증여해 주신 분의 목적과 받으시는 분의 상황 그리고 행동 이런 걸 판단해 보고 증여할 수 있는 게 바로 통제형 증여 신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신탁의 유형 같은 경우에는 뭐 세금을 절감시켜준다라기보다도 뭔가 증여를 했을 때 앞으로 이제 미래 불확실성 그런 관점에서 훨씬 더 좀 그 자녀가 내지는 수증자가 효율적으로 이 자산을 활용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좀 역할을 갖는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고객님들 중에 가업 승계 컨설팅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가업 승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지 아세요? 가업 상속공제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재산한테 빠지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세적인 측면에서는 좋지만 많이들 못 하시고 계세요. 첫 번째는 두 분의 신뢰관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라면 큰 돈 못 맡깁니다. 그렇죠. 예. 두 번째는 이 큰 돈 맡겼다가 또는 상속했다가 가족들끼리 분쟁 나면 어떡하죠? 오빠가 기업 다 가져가요. 아버지가 오빠 기업 그 주식 물려준다고 현금 재산 상속세 낸다고 또 오빠한테 다 줬어요. 그러면 가족들끼리 상속세 아끼느라 가족들끼리 분쟁 나면 어떡합니까? 이런 부분에서 증여도 증여고 상속도 상속이고 절세도 절세지만 제가 하고 있는 현금 증여와 상속 그리고 신탁과 엮는 자산계 신탁은 절세든 자산승계든 그 이전에 가족 간의 분쟁과 이런 거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 필요 없어요. 가족 간의 화목, 분쟁이 없는 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2020년, 2021년 돈 못 번 사람들은 정말 부끄러워요. 그건 아무나 돈 못 돼요. 모든 사람이 돈 버는. 근데 그게 저는 또 2030년 전후로 온다고 봐요. 그럼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니 아니거든요. 그때 왔는데 여러분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못 잡아요. 그럼 여러분
기술의 판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또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 50년 주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와 있다. 근데 여러분 운 좋게 지금 이 시장에 심쉬는 사람들은 그 50년 기회가 한번 잡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어렵게 보거든요. 투자라고 하면은 전혀 아닙니다. 모를 때는 어려워요. 알면은 쉽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네 안 해주네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줄 거예요. 98년에 구글, 애플,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아마존 이런 기업들처럼 그 시작점이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2.5% 안에 있는데 maybe 당신이 그 2.5% 들 수가 있다. 그런 시야, 인사이트를 주는 시간이 되도록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게 현금 증여거든요. 이런 말이 있어요. 현금을 그냥 뺏어주면 안 된다. 뭐 국세청에 뭐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 이거 좀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지인 세무사님께서 훌륭한 말씀을 해주신 게 있습니다. 네. 예. 기대가 됩니다. 네. 예. 꼭 이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현금을 빼서 자식들한테 몰래 준다. 국세청에 걸릴까요? 이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제일 많이 할 것 같아요. 제일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주는 거를 무단횡단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산속에 차 아무 데도 안 다니고 사람 인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1차선 도로를 건널 때 무단횡단해도 괜찮겠죠. 괜찮죠. 그렇죠. 네. 근데 요즘에 경찰관 분들이 그런 데서 쉬시거나 아니면 단속한다고 차를 이제 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걸리면 어떻게 되죠? 벌금 내야죠. 내겠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해서 그리고 그 1차선 도로 무단횡단을 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안 걸릴 수도 있다고 해서 국세청이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단속할 수 있다. 하물며 큰 돈을 몰래 주는 것은 2차선, 4차선, 8차선, 12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현금을 몰래 빼서 이렇게 누구한테 자녀나 이렇게 증여하는 것은 무단횡단고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 그걸 꼭 세무사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저희는 난감해요. 이거 걸릴 것 같냐 안 걸릴 것 같냐. 저희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단횡단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무단횡단 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약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무단횡단이랑 비유를 하셨는데 뭐 막말로 시골의 그런 뭐 1, 2차선 도로에서 살짝 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본다면은 물론 이것도 이제 법을 어기는 거긴 하지만 좀 마이너하다. 대신에 막 지금 대도시에서 막 몇 차선 이걸 이제 무단횡단하면은 정말 좀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그 도로의 뭐 선폭이라든지 위치 같은 거를 좀 금액 사이즈에 비견해서 예. 뭐 진짜 뭐 한 번에 막 수백만 원, 막 수천만 원을 하면 걸릴 확률이 높고 대신에 뭐 그거보다 작은 규모를 여러 번 하면 안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증여재산 공제 범위지요. 예.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10년 단위로 2천만 원까지, 성년 자녀한테는 5천만 원까지, 배우자한테는 6억 원까지. 네. 이렇게 10년 단위로 증여하면 되지요. 예. 그 정도가 그 차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 본인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이 장애인이고 그러면 재산을 증여해 준 사람한테서 받은 재산을 증여 신고까지 신탁계약까지 하면 5억 원까지 비과세되는 그러니까 증여재산 가액에서 빠지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음식점을 창업하려고 한다. 근데 부모님이 도와주시려고 한다. 그런 부분에서 2년 이내에 창업하고 4년 이내에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다 쓰면 최소 5억 원까지는 창업자금으로 쓴다면 5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고요. 30억 원까지는 5억 원 초과 30억 원까지는 10%의 저율세율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갖고 계신 주식, 근데 주식인데 부모님이 창업 주시거나 가업을 운영하고 계세요. 그러면 가업 주식 증여받으면 여러 요건들이 있겠지만 몇백억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에서 빠지고요. 가업 상속 같은 경우에는 최대 부모님이 30년 정도 운영하셨으면 그 세법상 요건을 맞추면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재산에 빠지니까 이런 세법상의 여러 그 차폭의 네. 어떤 공제 범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새마을비 명목으로 자녀들한테 좀 현금을 주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좀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생활비 명목으로 현금을 자녀에게 주고 싶을 때 네. 주시면 되고요. 네. 적절히 신고하시면 돼요. 2천만 원 넘거나 5천만 원 넘거나. 음. 왜냐하면 이걸 안 해놓고 나서 나중에 2천만 원, 5천만 원이 초과됐을 때 그땐 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생활비 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이 생활비냐, 교육비냐 이런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적절히 신고하시는 거는 너무도 중요한 습관이다. 그러니까 절세 습관이 신고 안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줄 때마다 큰 돈이라면 적절히 신고하시는 습관도 절세의 방법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금 증여를 할 때도 신탁이라는 방법을 활용을 해서 약간 좀 네. 절세하는 방법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탁을 통해서 현금 절세가 아니고요. 네. 우리 세무사 분들이나 세무 전문가 분들이 꼭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10년 단위로 그리고 가격 낮을 때 맞아요. 이럴 네. 때 줘라. 네. 이런 말씀 하시죠. 많이 하시죠.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다 기억하고 있나요? 제 네. 1개월 전도 기억을 잘 못하는데 네네. 10년 단위 딱 그거 세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하긴 좀 힘들겠죠. 그쵸. 뭐 알람 설정 해놓지 않는 이상. 그쵸. 네. 10년 단위 알람 설정도 불가능해요. 그렇긴 생각해보면. 하네요. 생각해보니까. 예. 네. 그리고 예를 들면은 10년 단위로 그리고 가격 쌀 때 이렇게 해놔라. 근데 가격이 싼지 미리 정해놓지 않으면은 언제가 가격 싼지 판단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더 싸질 수도 있고. 그쵸. 10년 단위 또는 가격이 저렴할 때 증여해라 라는 건 맞는 말씀이시고 그거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는데 왜 신탁이 여기에 들어가느냐? 그거를 계약서상에 10년 단위로 증여할래요 라고 계약서에 명시하는 겁니다. 가격이 20% 미만, 20% 이상 떨어지면 이때 증여할래요 써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탁회사가 그걸 대신해줘요. 10년 단위로 꼬박꼬박 통장에 넣어드립니다. 가격이 20% 이에 계약서에 써놓은 그 조건에 있어서 자산가격 대비 20%가 미만에 떨어지면 오케이 수익자한테 증여해줘요. 이런 부분에서 이런 10년 단위의 증여 또는 가격이 쌌을 때의 증여 이런 걸 개인이 생각하지 않고 신탁계약서에 명시해 놓았으면 신탁회사가 대신 집행관리 지급해준다라는 게 신탁의 장점입니다. 체계적으로 뭔가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단위로 줘라. 가격 싸질 때 줘라. 그러면 신탁회사가 시스템으로 딱 해놓고 계약서에 명시된 거를 해놓고 그때 되면 딱딱 지급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식이나 청약통장, 펀드 등 금융자산을 증여할 때도 네. 약간 절세 팁이 있을까요? 금융투자소득세, 네. 금투세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죠. 네. 그렇죠. 네. 매매 차익에 대해서 이제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또는 금융상품에 대해서 매매 차익에 대해서 지금 뭐 국내 주식형이나 국내 상장 주식은 비과세, 소액주주는 비과세 하는데 네. 이제 앞으로 과세하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시행은 원래는 2023년부터인데 뭐 유예될 수도 있고 내년부터 당장 시행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보면 나중에 이제 주식 매매 차익, 채권 매매 차익 이런 거 과세된단 말이야? 이렇게 고민에 빠지신 분들 계세요. 맞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컨설팅들 많이 합니다. 사회자님 결혼하셨습니까? 결혼했습니다. 예. 배우자한테 증여해주고 싶으세요? 이건 좀 편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왜냐면, 네. 우리 10년 이내에 네. 배우자 네. 증여재산 공제가 6억 원이니까, 네. 청년자는 5천만 원이고, 미성년은 2천만 원이고,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인데, 배우자가 제일 증여재산 공제 10년에 6억이니까 제일 많이 해줄 것 같죠? 그렇죠. 그쵸? 네. 근데요, 저기 제 책에 있는 증여세 통계청에 있는 통계 자료를 보시면요, 증여재산 공제 6억 원까지 과세가 안 되는데 배우자한테 증여 제일 안 해요. 약간 이거 약간 좀 그 나중에 뭐 이혼이라든지 약간 그런 이슈가 있을까봐 그런 거 아니에요? 절세로 보면은 네. 저 배우자한테 증여하는 게 제일 좋죠. 그렇죠. 근데 안 하잖아요. 네. 그쵸? 네. 근데 이 해외 상장 주식 관련돼서 여쭤보셨으니까 해외 상장 주식은 배우자한테 증여해 주시는 게 빨리 올해 안으로 증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만약 홍길동 씨가 해외 상장 주식 요즘에 테슬라라든지 또는 애플이라든지 이런 거 네. 투자하시는 분 많을 거 많죠. 아닙니까? 그렇죠? 많죠. 네. 그리고 테슬라 많이 올라가지고 해외 양도소득세 많이 냈다는 분도 많이 계세요. 작년 그랬는데 올해는 반토막 났어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취득가액 3억 원으로 테슬라를 샀다고 할게요. 해외 상장 주식. 네.
근데 이게 너무 오르니까 세금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차액의 22%를 내야 되니까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고민하신 겁니다. 이게 3억 원에 샀는데 5억 원까지 간 거예요. 행복하신 고민이죠. 그렇죠. 그래서 증여를 할까? 아니면 그냥 내가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신 겁니다. 그래서 홍길동 씨는 두 가지 고민을 하셨어요. 내가 갖고 있겠다. 하나는 배우자한테 증여하겠다. 그런데 선택 후에 내가 갖고 있으면 취득가액은 변하지 않죠. 3억 원 그대로겠죠. 네. 그런데 배우자한테 증여하면 배우자의 증여재산가액 5억 원으로 이 취득가액이 리셋됩니다. 그러면 증여하지 않았을 때는 취득가액이 3억 원 그대로 있고요. 배우자한테 증여했을 경우에는 5억 원으로 취득가액이 리셋돼요. 그리고 6억 원, 10년 이내 6억 원까지는 증여재산 공제 범위 내에 있으니까 증여세 안 나오겠죠. 네네. 주식은 취득세 없으니까 취득세 걱정도 없겠죠. 그런 다음에 실제 6억 원에 양도했어요. 그러면 내가 증여하지 않고 그대로 팔았을 때는 6억 원과 3억 원의 차이, 3억 원에 대한 양도 차익이 발생하죠. 해외 상장 주식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면 세금을 얼마 내느냐? 6,500만 원 정도 냅니다. 그런데 배우자한테 증여한 다음에 취득가액이 5억 원으로 리셋됐죠. 그런 다음에 6억 원으로 팔았을 경우엔 차익이 1억 원 정도 나죠.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2,100만 원 정도로 한 4,400만 원의 양도소득세 차이 절세를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상속 증여에 관련된 부분은 배우자 문제 크더라 하더라도 이 재산에 관련된 부분, 분할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잘 안 하시고 계시는데 양도소득세 관련된 부분은 지금 소득세 때 양도 차익이 발생된 부분이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서 보면 이 해외 상장 주식에 관련된 어떤 차익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6억 그리고 이 차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배우자 올해까지는 배우자의 증여재산가액이 취득가액으로 리셋되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이런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그런 팁으로 올해는 그 차익이 난 해외 상장 주식이 있다면 배우자한테 증여해 주셔서 절세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그게 달라지나요, 그러면? 내년에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들어오면 취득가액이 리셋되거나 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요게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 배우자한테 이제 증여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면 홍길동 씨, 남편분의 일정 기간 동안에는 배우자가 아무리 증여받고 팔더라도 기존의 원 취득자의 취득가액 그대로 따라가는 2월 과세가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아끼실 수가 없죠. 특히 주식 외에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걸 활용하실 수가 있잖아요. 배우자한테 증여하고 부동산을 증여하고 팔아버리면 양도세 줄어드는구나. 부동산은 안 돼요. 부동산도 안 되고. 왜요? 부동산은 지금도 배우자 등 직계비속에게 증여했을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이후 5년 이내에 팔면 원 소유자의 취득가액으로 되기 때문에 절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식은 현재 올해까지는 주식에 관련된 배우자 증여는 2월과세, 즉 원 취득자의 소유자의 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으로 적용시키는 그런 게 현재 없다라는 말씀드리니까 주식 같은 경우에는 현재 증여하게 되면 증여가액으로 리셋되는 올해까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좀 장이 좋았으면은 이거 적극 활용하면 될 텐데 장이 그렇습니다. 안 좋아가지고 웬만한 주식들이 다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아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익이 난 주식이 있다. 그렇죠. 예전부터 뭐 장기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장이 많이 빠졌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제 플러스 나신 분이 계실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또 세무사님 말씀처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우자한테 2월 과세가 적용되기 전에 배우자한테 증여하시고 배우자가 파셔서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 해외 상장 주식 관련돼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올해 안에 만드시면 참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한테 현금을 빌리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는 혹시 뭐 세금을 좀 안 내는 방법이 덜 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차용증을 쓰시는 게 좋아요. 차용증을 꼭 써놔라. 그리고 돈을 빌리고 갚는 거. 돈을 빌려줄 때는 언제 빌려주고 갚을 때는 언젠지 빌려준 날짜와 그리고 받는 날짜를 차용증에 쓰시는 게 좋아요. 소비대차 계약,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에. 그리고 실제로 돈이 가야 돼요. 또 실제로 돈이 와야 돼요. 이걸 전제로 해야 돼요. 일단.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금전 거래는 국세청에서 증여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율도 4.6%, 연 4.6%는 받아야 돼요. 그러면 뭐지? 질문하시는 의도가 다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런데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4, 제1항에 따라서 약 2억 1천만 원까지는요. 부모님이 차용증을 쓰시고 언제 갚겠다 다 망시해 두시고 돈도 갔는데 무이자로 빌려주셔도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2억 1천만 원까지요? 예. 괜찮네요. 왜냐면 금전의 추정에 대해서 보면 연 4.6% 2억 원을 기준으로 할게요. 그냥 계산하기 쉽게. 네네. 2억 원을 빌려주고 무이자로 빌려줬어요. 그럼 4.6%로 하면 원래 시가 4.6%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연간 920만 원이거든요. 근데 금전 무상 이익에 관련된 증여세 관련된 기준 금액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고 언제 갚고 이런 부분에서 돈이 오간 흔적이 있어야 되고 차용증도 반드시 작성해야 되지만 2억 1천만 원까지는 자식한테 줄 때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다. 왜냐면 2억 원 곱하기 4.6%는 받아야 되는데 4.6%가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1,000만 원이 안 될 때는 이거를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2억 1천만 원까지는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괜찮은 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속 증여세를 줄이고 싶다면 꼭 기억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상식 하나만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전문가랑 꼭 상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뷰티풀에 많이는 있으시니까 예, 네.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년 단위로 절세하실 수 있는 그런 거 활용하시면 좋을 텐데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증여하실 때나 이럴 때 10년 단위로 증여하시거나 이럴 때 또는 장애인한테 증여하시거나 또는 창업자금을 증여하시거나 이럴 때 신탁을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까먹더라도 신탁회사가 아까 전에 다 자동적으로 관리 해주니까 네. 신탁을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세금도 세금입니다만 어떤 재산을 누구한테 물려주려고 할 때는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될 것은 세금 중요하죠. 그러나 부차적인 문제예요. 어떤 재산을 크게 누구한테 증여하려고 할 때는 시기 질투하는 가족들이나 제3자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재산을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분쟁, 가족 불화가 없게끔 해주는 시스템, 제도를 마련하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자산승계 신탁이라는 점이 세금도 세금입니다만 가족 간의 불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재산의 집행과 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런 제도다. 그런 틀이다. 라는 거를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또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방송을 많이 해드렸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신탁이란 거는 정말 좀 생소하고 근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식탁만의 확실한 좀 장점이 있으니까 뭔가 단순히 뭐 절세를 떠나서 이 자산을 뭔가 어차피 이제 증여나 상속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다음 세대가 뭔가 좀 기반을 닫기에 좀 좋게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본다면 이것도 물려줬을 때 막 방탕하게 쓸 수도 있고 실제로 오히려 이제 물려준 게 안 좋아지는 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현명하게 또 잘 이렇게 이전해주는 것 자체가 신탁이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또 이렇게 책 두꺼운 거 여러 쓰셨는데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단순히 내가 뭐 자녀들한테 증여를 해준다라기보다도 정말 좀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잘 그런 부의 이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고민하신다면은 꼭 한번 읽어보시고 이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관식 세무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2021에 돈 못 번 사람들은 정말 부끄러워요. 그건 아무나 돈 벌 때예요. 모든 사람이 돈 버는. 근데 그게 저는 또 2030년 전후로 온다고 봐요. 그럼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니 아니거든요. 그때 왔는데 여러분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못 잡아요. 그럼 여러분 기술의 판이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은 또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 50년 주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와 있다. 근데 여러분 운 좋게 지금 이 시장에 심쉬는 사람들은 그 50년 기회가 한번 잡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어렵게 보거든요. 투자라고 하면은 전혀 아닙니다. 모를 때는 어려워요. 알면은 쉽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네 안 해주네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줄 거예요. 98년에 구글, 애플,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아마존 이런 기업들처럼 그 시작점이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2.5% 안에 있는데 maybe 당신이 그 2.5% 들 수가 있다. 그런 시야, 인사이트를 주는 시간이 되도록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